이제 전혀 새로운 책을 읽는 기분이 들어서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강의가 똑같이 하시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정말로 이해시켜 해주셔서 앞으로 이러면 정말 공부가 잘 되겠다 싶어서 기대를 하게 됐다는 것으로 말씀을 오늘까지는 하고 다음에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좀 뜨끔했어요. 책에 있는 대로 똑같이 하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오늘이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그거를 지금 방금 관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질문은 선생님, 자본 소모임을 제가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원문하고 같이 읽은 게 좋겠다고. 네네. 그래서 원문을 읽고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 정말 선생님 그 자본학께서 상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학습. 네, 너무나 이런 어려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다니 진짜 놀래고 진짜 고병은 쌤 니체 때는 몰랐거든요, 솔직히. 정말 대단하다. 너무 인문학자 아니면 이 자본주의 이 포인트로 못 쓴다. 정말 예. 이 원문을 읽으시면 정말 이해가 가요. 특히 가치형태. 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을 써주셔서. 아이고, 뭐 그냥 제가 찔러서 받는 줄 같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역시 1장이 제일 어렵고 근데 1장을 좀 이해해야 그다음에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건 맞아요. 예. 네. 그리고 2장, 3장이 쉽다. 절대 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2장, 3장은 좀 쉽습니다, 정말. 진짜로요? 1장보다 훨씬 쉽고 읽힙니다. 1장보다. 네. 예, 그 뒤로 가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두 말씀 다 옳아요. 한편에서는 진짜 1장을 이해해야 해요. 네네네. 근데 이해해야 하는데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할 때 완벽하게 뭘 쌓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 방법 뭐 한 번 더 읽어도 되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의 감만 가지시면 돼요. 이런 게 가치 개념이구나 라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가치가 되게 독특한 개념이다라만 말을 했고 그것이 이제 아까 그 부분을 조금 간단히 넘어갔어요. 사회적인 필요 노동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요. 근데 그거는 책을 읽으셨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막 엄격하게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인간이 뭔가 투여한 것이고 그 결정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난다. 개인이 나는 게 아니다. 네, 이 정도만 감을 갖고 가시면 네. 네, 그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장이 역시 제일 어려운 개념이 추상노동하고 관계라는 용어가 이렇게 어려운 용어인지 처음 알았어요. 가치는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근데 이 사회적 관계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자연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단어에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근데 자꾸 좁히긴 해야 해요. 방금 이제 말씀 잘하셨는데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맞지만 지금 조금 더 좁혀서 엄밀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건 전제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전제하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이 사회적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게 평균 연관된 단어를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쟁. 평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을 통해서 평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치를 이제 마르크스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주류 경제학 용어로 따지면 생산 비설이라 생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느냐와 관계가 있을 거니까 동종 업종 같은 물건 만드는 사람들의 관계. 여기가 어떻게 되냐 이들이 얼마나 많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했느냐가 내가 생산하는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땀을 얼마 흘렸냐는 나는 전체 일부분만 해당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가지만 뭐 이를테면 꼭 그건 아니지만 편의점 사장님들의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존재는 동종업자들이에요. 동네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건 중요했잖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요. 나는 정직하게 일했고 아침도 나왔고 가족들 다 나와서 일했어요. 라는 말로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망하면 함께 망해요. 누구는 대충 하고 누구는 많이 했지만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운명이 같이 엮이게 돼 있어요. 공동으로. 그런데 나는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거기에 한 파트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나키 상태로 내 작업장은 독재자로 움직이는데 내가 나간 시장은 아나키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떻게 결정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정업자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보통 이 정도 물건 만들 때 어느 정도 생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는 한편에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얘와 다른 것이 맺고 있는 관계도 사회적 관계죠. 보통 커피와 홍차가 맺고 있는 관계 이런 것도 다 사회적 관계인데 가치에 가장 가까운 거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업자들이 맺고 있는 같은 생산자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물신주의에서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명품백, 외제차, 강남 사라. 그러면 우리는 네 거를 보자. 정말 우리 물신주의에 젖어가지고 며칠 전에는 세상에 애들 코트가 200만 원짜리라네. 명품 없어서 못 판대요. 애들 가방, 초등학교 가방이 105만 원짜리래요. 그걸 사준단 말이지. 그게 물신주의 완전히 아까 그 선생님도 몇 가지 예를 들었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관계를 사물의 성격으로 파악하는데 그럼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관계를 사유해야 되냐고 뭘 사유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 가치의 제3형태에서 그 일반적 가치 형태 있잖아요.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어요. 아마포. 일반적 가치 형태는 누가 그걸 만들어요? 아마포를 왜 공통성으로 누가 만드냐 그거는 난 진짜 거기에는 내 중에 어떤 심이나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거 읽으면서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신주의는 다만 이제 약간 구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록을 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프로이트의 물신주의, 프로이트가 말한 물신주의와 마르크스가 말한 물신주의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약간 있긴 있어요. 그 공통점도 많고 여기서 이제 그 이 책에 구구하게 썼으니까 말은 안 하는데 어쨌든 하나는 프로이트에게는 각 개인마다 그 물신주의자라면 패티시즘에 빠져 있다면 꽂히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물건에 대한 그거예요. 과도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말하는 패티시즘은 특정한 물건에 꽂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품 일반이 패티시다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치라는 개념이 패티시라고. 가치란 관계 산물인데 관계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 사물이 생산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물이 다른 상품과 교환 비율 이렇게 관계들인데 그것이 그 상품의 이마에 붙어 있는 것인데 가치라는 개념 자체 아까 초감각적이라는 거 본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물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품에는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물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르크스의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특정 상품에 막 꽂히고 명품에 막 꽂힌 거에는 약간 좀 다른 의미에서 물론 프로이트적 의미하고도 또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마르크스가 말할 때 아까 그 물신주의 이제 아파트 이제 제가 근데 고급 아파트 이렇게 말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마르크스는 아파트 일반이 다 가치를 갖는 안에서는 패티시다는 말을 원래는 하고 싶을 거예요, 마르크스는.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더 비싼 것들은 더 가치가 이제 있는 이렇게 나온 게 패티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약간 또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백 이제 할 때 조금 다른 뉘앙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가치 일반적 형태 아마포를 누가 정하느냐. 그러니까 뒤에 나와요. 2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파우스트가 해서 알고 정한 거 아니고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왜 이 말을 그 행동하는 인간 이제 파우스트에서 어떤 나와서 말을 할 거예요. 왜 아마포를 정해서 그건 몰라요. 아주 우연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논리에서 그건 도출을 못 해내요. 왜 아마포? 왜 쌀이고 왜 배냐고. 왜냐하면 전 인류가 다 그걸 쓰면 또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어떤 곳은 금이 아니고 은을 써요 또. 그러니까 루피 쓰는 데가 다 은이에요. 루피를 화폐로 쓰는 데 있잖아요. 인도나 이런 데. 우리도 약간 은이에요 원래.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금행이 아니고 은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은을 되게 좋아하고 아시아가 은을 좋아했어요. 왜 은이었지라고 물으면 또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유럽은 금이니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쌀일 수도 있고 아마포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아마도 마르크스의 추론은 이게 이제 교환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가야 그걸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데 뒤에 가면 교환을 보통 공동체는 그 증여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체에서는 교환을 그러니까
증여와 담례는 돌아가지만 상품 거래는 잘 안 일어나거든요. 상품 거래를 자꾸 안 일어나게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환의 일반적 등가물이 안 생겨. 왜냐하면 교환 자체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체는 재화의 배분을 교환을 통해서 하지 않고 중앙 배분한다든지 혈통에 따라 배분한다든지 연장자에게 배분한다든지 다른 코드가 있어요. 교환이 아니에요. 개인들의 교환이 아니라고. 시장을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들은 대체로 보면 공동체 바깥에 있을 때는 코드를, 공동체 바깥이라는 얘기는 자기 코드가 더 이상 적용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부족들 사이에서는 교환이 일어나요. 마르크스 말은 두 부족들 사이에서 교환을 하는데 그때 일반적 그 풍토라든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천일 수도 있고 물고기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쌀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교환을 쓸 때 자주 쓰던 것이 안으로 파고 들어온 것 같다고 하니까 왜 아마푸냐, 사실 아마푸 쓰는 데는 없었을 것 같은데 거의 없지만 비단이나 수단의 명주,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비단 몇 피를 줬다든지 이런 거 쌀도 쓰지만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되게 관습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꼭 그것이 할 이유가 없다. 네. 근데 이 그것이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되게 강조해 두고 싶어요. 그 사형태가 그거잖아요. 네. 사형태를 아마포나 쌀이나 명주가 수행하던 걸 돈이 금이 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네. 금이나 귀금속이 하는 것인데 마르크스 말은 귀금속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유로 삼형태를 넣어둔 거예요. 삼형태에다 금을 넣지 않고. 아마포도 할 수 있는 걸 금이 하는 거라고 지금. 근데 사람들은 아마포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금이 하는 것부터 보거든요. 금화가 그 일을 하는구나라고. 왜 삼형태를 넣었을까 마르크스가? 금이 아니어도 되는데 금이 하는 거다는 걸 말해주려고. 아마포도 할 수 있는 걸 금이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귀금속이 뭔가 신비한 성격이 있을까라고 나아가는 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썼지만 그 희생양을 뽑아내는 메커니즘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또 왕따 메커니즘하고도 닮아 있고 이게 그 지라르 얘기를 제가 거기다 써놨을 텐데 어떤 사회에서 왕따는 그냥 사소하게 얼굴에 점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도 왕따가 될 수가 있고 머리카락이 곱슬이라는 이유로도 될 수 있고 아주 사소한 차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자의적인 거라서. 누구를 희생양 삼는 건 되게 자의적이에요. 네. 그 어떤 공동체에서 한 존재를 특별하게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 메커니즘이 화폐가 어떤 상품 중에 왜 저 상품이 저러지? 막스 말은 어떤 상품도 할 수 있어. 그거를 저 상품이 한 거야라고 말해주는 거죠. 가치 형태 물어주셔서 좋았어요. 아까 강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쭉 잘 읽어 나오고 아까 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저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자본이라는 책 무지하게 어려운 책인데 아니 얼마나 그걸 막 10페이지 읽고 그냥 끊임없이 생각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책을 정말 아주 재미있게 읽으면서 또 사이사이에 마르크스 관계없는 또 다른 니체나 이런 분들도 인용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참 감사드리고요. 근데 쭉 부드럽게 잘 읽혀 나갔는데 네. 저는 물신주의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한 게 네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물신주의를 그 프로이드의 물신주의를 보지는 않았고 네. 그 마르크스는 상품 자체에 그 물신주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품 물신주의는 상품 자체의 문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 어떤 특성에 내재하는 것인데 네. 왜 마르크스가 그거의 폐해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그럼 이렇게 상품 자체에 곁들여 있는 어떤 그 판타 판타 뭐라고 해서 환영 같은 것도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상품 자체가 내재하는 특징으로 네. 뭐 다 교환을 할 때 아까 뭐 이게 일반적 네. 뭔가 네.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원리인데 이것이 왜 나쁜 건지. 네. 그래서 왜 마르크스가 나중에 네. 개인들의 자유로운 개인들의 네. 연합을 마치 기분 전환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자본의 뒷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좋은 그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마추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게 이거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고려 안 하고서 그냥 정말 기분 전환처럼 쓴 거라서 그런 그 개인적인 뭐 연합에 대해서 좀 동감하지 못하는 점이 많았는데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 자본이 뒤로 가면서 마르크스가 그 기분 전환이 아닌 그 진지한 구체적으로 어떤 하냐?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두 번째는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신주의가 뭐가 나쁜지가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챕터 네, 읽으면서. 네, 네,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본론에는 안 나옵니다. 자본론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잠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마르크스가 그 미래의 어떤 사회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단초들은 봐요. 그러니까 생산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그 하는 어떤 그것도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 모델을 되게 이제 많이 생산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영국에서 제일 큰 그거라던데 오늘날 따지면 그런 우리 생협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드는 것들이 그때 시작되거든요.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뭐 얘기를 있는데 지금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마르크스 보통하는 공산주의 어떤 사회에 대한 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사실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본 제가 책 썼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 사회주의 망한 지가 언젠데 공산주의 망한 지가 언젠데 이런 거 하냐고. 그런데 자본론은 자본주의 분석서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설계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 책에는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고 자본과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인가이고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건 역사적으로 이게 얼마나 특수한 형태인가.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도 말한 것도 사실 다른 사회 형태라면 이렇게 안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신주의로 넘어가면 자본주의 이전에도 물신주의는 안 생겨요. 자본주의 이후에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물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신주의라고 했지만 여기선 마르크스가 굳이 말하고 싶은 가치 개념 아까 초감각적인 거 있잖아요. 물건은 사람들이 역사상 계속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이지만 그 물건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 물건에 변화가 없는데도 막 뭔가가 변동하고 그걸 축적할 수 있고 그걸 교환하고 그것이 어떤 사물에 다 내재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가치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쁘냐? 자본주의 안에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가치 개념이 원래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말하면 자본주의가 나쁘다라고는 생각할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그 물신주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노동 뭐 사람이 투여한 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말했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사물에 들어오는 거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내가 일어날지 내가 통제 불가능한 가치 변동을 내한테 명확하게 붙어 있는 것 같고 아까 139만 원이라고 딱 핸드백에 붙어 있었지만 이 가치가 얼마인지는 내한테 안 달려 있어요 사실 139만 원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그리고 항상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잉 생산도 하게 되고 투자를 막 해서 그 벌어야 되는데 막상 과잉 생산해 보니까 오히려 가치가 쫄딱 망하게 되고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이 근본적 불투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결정나고 있고 그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생산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을 300m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조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고 다 물건 많이 팔고 많이 내놓으면 같이 망해버리기도 하고 가치라는 게 또 그걸 막 추구하면 그것이 이제 경제적 부개념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축적한다고 하는 게 자본주의 좀 떠나서 보면 사실은 생명력 감소하고 환경도 막 파괴하고 온갖 일을 하지만 그게 가치 있는 일로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헛것인데 자본주의 안에서는 실질적인 거라고 실효성을 갖는다고 이게 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좋냐 나쁘냐라기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이 이렇다.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논하는 조건이 이런 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앞서 나온 건지 몰라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물신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품에 내재해 있는 초감각적인 영역을 물신으로 표현했고 결국은 그런 상품에는 물신의 특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막 물건을 숭상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맞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프로에서 제가 한 얘기인데 마르크스 물신주의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물신주의하고 다르다고. 지금 내재는 뭐라고 했지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가치, 사실은 자본. 우리 자본 쌓는다고 하잖아요. 다 이게 물신주의예요. 카드를 긁어서 내 부가 막 지금 맥주집, 호프집 사장님한테 부가 이동하고 있어. 이거 다 실제가 아니에요. 전자기 반응이 그냥 신호가 간 거고 그 신호가 전자기적 신호가 반영된 것 뿐인데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그려내요. 그리고 그 서사 안에 있어요. 지금 부라는 게 있고 이 부의 일부가 내가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뭐가 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쌓였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있어요. 뭐라 그러지? 일종의 허구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건 허구예요. 다. 그 부라고 지금 쓰고 있는 개념이. 그런데 이제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제가 갖다 쓰면 사람들이 믿는 만큼 진실성이 커지는 허구예요. 모두가 그걸 믿고 그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작동이 돼요. 그러나 그런 부라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물신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깃들어 있고. 근데 그러면 다른 물신지하고 전혀 공통점도 없는데 영어만 쓰냐? 아니요. 다른 것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원시 부족들이 돌멩이를 놓고 막 쓸 때 돌멩이 말고 뭐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물신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를 이제 서구 사람들은 미개하다고 저 미개인들의 종교를 보라고 저게 패티시라고 선생님 돌멩이인데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한다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상품이 원래 그런 거야. 가치가 똑같은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쟤들은 미개한 게 아니고 저게 미개하면 서구 자본주의는 통째로 미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무언가를 하고 그걸로 거대 서사를 만들어서 그걸 믿고 살아가고 그걸 축적한다고 말하고 차라리 밀가루 부대는 축적이라도 할 수 있지. 근데 밀가루 값이 이렇게 막 푹푹 오르면 내가 쌓지도 않는 것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이게 대규모 일종의 종교 현상 아니냐 이거 말하자면 거대한 너무 근데 과학적이어서 이신교, 이성 종교라고. 아렉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다른 사회 가면 다른 미신은 있을 수도 이걸 믿지는 않을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부를 찾겠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매번 숫자를 들여다보고 화면으로 땅을 줬다가 주식으로 갈아탔다가 막 영혼을 끌어모았니 뭐하니 하고 하는데 이 모든 짓을 겨냥하고 있는 게 실체가 없는 거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환각인데 이 서사를 모두가 공유하고 믿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생산도 이루어지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적 함의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환각이란 말을 쓸 때 되게 주관적인 환각이고 오류고 착각이고 막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시스템이 일으키는 환각이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제가 그 왜 물컵에 빨대 꼽아는 걸 보여주느냐. 실제 빨대가 꺾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꺾여 보인다고 하는 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빨대가. 우리 시대의 사물의 가치를 보는 방법이 가치 있다 어떤 상품이 이것이 바로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이런 조건에다 소위 투자라고 하는데 뭘 줬는지 모르지만 뭘 줬고 그걸로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할수록 유령 같은 거다 이런 거예요. 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 개념을 조금씩 더 만들어가기로 하고요. 지금은 좀 이상한 거였구나 생각보다 이 정도까지만 가도 좋겠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고 믿는 거. 은행이 뭘 믿겠어요. 예전에 차라리 금덩이를 쌓아둘 때는 차라리 나았어요. 저거라고 가리키기라도 했으니까. 요즘 은행에 누가 금덩어리를 쌓아둬요. 중앙은행 어디 증권거 뭐 지불서도 국제결제선을 쓸 수는 있어도 다 숫자고 채권이고 권리를 쌓아두는 거고 은행 채권을 갖고 있다든지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미국 재무부 채권을 갖고 있다든지 이게 다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권리 증서가 다 종이 쪼가리들이에요. 근데 부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그런 거다라고 마르크스 말해준 거죠. 우리 시대 부라고 하는 개념, 가치 개념. 네. 뭐 얘기가 제가 너무 많이 나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그 자본가가 노동자가 그 자기의 오늘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평균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는 그 다 개개인이 하나하나 1인으로 봤을 때 평균 노동으로 인해서 100원짜리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네. 뭐 제가 좀 앞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본가가 어떤 구실을 대서 네. 그걸 그 평균 노동을 50으로 절하시켰을 때 네. 하지만 상품 가치는 그냥 100인 100이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방금 이제 약간 오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미리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거 스포일러인데 되게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본가는 뭘 가져갔냐라고 하는 건데 예, 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제 100원짜리 물건 만들어서 100원 판 거고요. 줄 거 다 주고 줬는데 신기하게 이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신기해. 제 값을 줘도 제가 미상을 하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커니즘은 이제 나중에 사건에서 그게 워낙 자본의 핵심이라 미리 스포일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명하면 오해만 불러일으키네. 그때 가서 저는 마르크스가 노동과 노동력을 이렇게 네, 구분하는데 네. 저는 구체적으로 노동력이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사관인데 막 지금 너무 닥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 제가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마르크스는 서술 순서를 되게 중시했어요. 연구 순서와 서술 순서. 그래서 엥겔스 항상 이랬어요. 이 일권 나왔을 때 금융 얘기를 막 끌고 들어와서 마르크스 자본을 막 공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했어요. 엥겔스한테가 이제 할 때 잘 됐다고. 지금은 공격하게 두라고. 나중에 그것이 해명될 때, 그러니까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가기만 하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쟤를.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그 얘기를 해버리면 다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해명될 거는 가치 개념이 얼마나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서 해명한 것은 상품 교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때 놀랍게도 이를테면 공황 얘기를 해요. 공황이 나와요. 근데 모든 자본주의 공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상업공황만 거기서 설명할 수 있어요. 신용공황은 아직 설명 못해요. 그건 조금 더 신용화폐 그 이야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과잉 생산에 의한 그것도 아직 설명 못해요. 아직 생산도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자본주의가 하나씩 설명될 거예요. 혹은 원료 만들 때 식민지 착취해서 원료대에서 뭐 물건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질문은 지금 안 돼요. 나중에 잉여가치 생산할 때 원료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끝나면 다 설명될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아닌데 그걸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되게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막스는 여기서 해명할 것과 그 다음에 해명할 것, 그 다음에 해명할 것. 서술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 자기가 엄청 고민해서 쓴 서술 순서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부를 담지한 상품이 있고 이걸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화폐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 이거 다 준비 작업이에요. 아직 자본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선행 작업이 끝나서 3장까지 끝나면 이제부터 이제 자본의 책 제목 가지고 이제 자본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4장부터. 그래서 방금 최명재 선생님이 말하는 자본가가 뭘 가져가는 거냐 물건 만들어서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 얘기 나오고 방금 선생님이 말씀한 노동력과 노동의 차이가 최명재 선생님이 말하는 그 메커니즘의 이제 핵심 그거거든요.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을 해야 되고 지금은 다음 장에서 말할 거예요. 노동력을 판다는 말이 뭔 말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게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노동과 노동력을 구별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왜냐하면 노동력도 되게 신기한 건요. 집에 있는 배추를 파는 거나 내가 만든 책상 파는 거는 쉬워요. 물건 만들고 갖다 팔면 되니까요. 근데 보세요. 노동을 팔아야 되는데 사람을 팔면 안 돼요. 사람 팔면 노예가 되니까. 근데 내 안에서 노동하라고 내 능력을 몇 시간 쓰라고 사장님한테 파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용권 파는 거예요. 내 8시간 이용권을 파는 거예요. 놀이기구 이용권처럼. 갖다 쓰세요. 8시간. 시킨 대로 할 거라고. 근데 능력을 팔려면 생체로부터 능력을 떼낼 수 있다는 관념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이거 어떤 물리학자도 어떤 외과 의사도 이거 분리 못 해내요. 새로부터 나는 능력만 빼서 팔 수 있어요? 잘라내가지고?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노동력이 상품이 되려면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노동력을 상품을 못해요. 노동하는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지 차라리. 노예를 사고 팔기는 해도 그리고 샌들 물건을 팔기는 하지만 노동력을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 이 딜레마 속에서 노동력을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다음 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노동력이 뭔지와 노동이 뭔지를 그 다음에 나눠줄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몸을 판다는 것. 그 전에 상품을 누군가 갖고 있다는 말이 뭐지? 팔기 전에 주인이 노동자가 노동력 갖고 있다는데 이 상품을 갖고 있다는데 상품을 갖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가 다음 책의 첫 번째 장.
배추를 팔려고 농부가 갔는데 농부가 배추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들고 가서 판다는데 판다는 의미는 뭔가? 이게 다음 책에서 나올 거야. 네. 근데 이제 다음 책이 어려울 것 같잖아요. 되게 쉬워요. 재밌고 진짜 신기하고 재밌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다음 그 쓸 때 너무 신나서 썼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이 장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렵지 않아야 된다 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한다 하면서 너무 번다하게 만들어서 더 어렵게 저도 기이한 느낌이 지금 속상한데, 근데 한편에서는 막스의 이 책만 읽으라고 쓴 게 아니라 자본을 읽으라고 쓴 책이라 자본의 문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어려워졌는데, 속으로는 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스가 그렇게 설명했으니 뭐 별 수 없이 이 막스를 해설하는 사람은 별 수 없지. 그리고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가고 또 부분 잘난 척하느라고 쓸데없는 얘기 집어넣고, 그래서 더 길을 번다하게 만들었는데, 3권 쓸 때요, 그 화폐라는 짐승 쓸 때는 제가 그런 걸 좀 뺐어요. 번다음을. 그리고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 책 광고하는데 3권부터 재밌어요. 3권, 4권 너무 재밌고 5권 가슴 아프고 6권 또 되게 가슴 아프면서 재밌을 거예요. 정말 쭉 갈 수 있습니다. 6권까지. 그 책에서 일반적 네. 등가물이 가지는 어떤 권력, 네. 폭력성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화폐하고 모의 삼각형하고 국가 주권, 모의 삼각형하고 동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주권이라고 하는 거랑 맞아요. 네,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 등가물이 가지는 폭력성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약간 표상이 되는구나. 아니, 당연시 생각하는구나. 그런 거와 연관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했어요.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폭력성은 돈 가진 사람이 이루는 폭력성은 조금 다르고요. 돈 가진 사람의 폭력성은 이것도 또 책 광고인데 3권이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3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의 일반적 표상으로서 화폐가 역할을 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돈도 상품이지만 다른 상품과 다른 뭔가가 있어요. 돈에는. 이를테면 케인즈 같으면 이걸 유동성 선호라고 막 부르는 어떤 거 있어요. 응급할 때 아무리 땅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급할 때 땅 안 팔리면 안 되니까 이게 응급용으로 다 현금들 갖고 계시잖아요. 조금씩. 저희 집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금들 갖고 있고, 왜냐하면 돈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일반적 표상이고, 또 그 다음에 부는이란다. 돈은 상품이 맺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게 부하고 맺고 있는 관계가 있고, 이게 나중에 자본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 가진 사람은 마르크스가 거기서 쓰는데 사물의 힘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물을 땡길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그 이야기는 왜 그런가는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 부의 일반적 표상에서 그 일반적 등가물, 교환의 일반적 등가물의 폭력성은 저는 이런 걸 말하려고 했던 거죠. 한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러니까 상품들이 겪는 폭력성이고, 굳이 말하면 노동자도 겪게 되는 폭력성일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돈 되는 것이 아니면 능력을 인정을 못 받아요.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거나 해도 화폐로 표현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취업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것이 되고, 돈도 안 되는 쓸데없는 재능을 갖고 있어서 라고 하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상품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징성이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지 없는지이고, 그렇게 되면 이미 상품이라고 하는 형식 혹은 화폐가 그것을 나타낸다. 지금은 이제 상품, 사람을 등장 안 시켰어요. 묘하게. 다음 책부터 사람이 등장. 여기는 사람이 안 등장합니다. 뭐만 등장했냐면 20일 암압하고 저고리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카메라가 줌 아웃되면서 막스의 첫 번째 문장이 상품이 제 발로 둘이 교환할 수는 없, 시장에 갈 수는 없다. 사람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 관한 얘기는 할 때가 아니어서 폭력성을 제가 이제 했지만, 이때도 폭력성도 지금 사람에 대한 폭력성처럼 말했지만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만 한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상품성이 있냐 없냐, 이게 노동력. 상품성이 더 크냐 안 크냐가 화폐로 표현될 수 있냐 없냐로 결정나 버린다. 혹은 어떤 예전에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전개된 가치 형태에서는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그러니까 상품의 사교성이 그 어떤 거였다면 그걸 표출하는 걸로 나타나지만, 이번엔 반대로 승인을 받아야 이거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시민권에 부여했을 거예요. 거기서 살면 시민권이 나오는 사회와 시민권을 받아야 거기서 살 수 있는 사회는 다르다고 뉘앙스를 말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동네에 가서 살다 보면 다 시민권 인정해준다, 몇 년 살면.
이라고 하는 게 굳이 비유컨대 정제적 가치 형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시민권을 얻어야만 거기서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주권과 굉장히 닮아 있다. 주권 형태하고 우리가 그 일반화된 가치 형태의 승인을 받아야 주권 아래에서만 시민권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일반적 가치 형태의 승인을 가치가 사실은 주권이죠, 정확히. 근데 일반적 가치 형태가 그걸 일반적으로 대변하니까. 그런데 거기 승인을 받아야 개별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다. 상품화에 성공한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상품 세계에 진입한다. 되게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품에게 폭력을 휘둘르기 이전에 상품화 자체가 그러니까 폭력적인 거예요. 이 말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네. 자본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폭력적이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품화가 폭력이다 먼저. 그런 거 있잖아요. 못생긴 과일은 상품이 안 되고, 뭐 또 이런 이상한 능력은 상품이 안 되고, 그런 사회가 그래서 상품화가 돼야 유능함을 인정받는다. 유능하면 예전에는 팔렸는데 팔려야 유능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런 차이. 그러니까 좌우를 바꾸면 뭔가 뉘앙스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왜 이 두 가치 형태가 좌우밖에 안 바뀌었는데 이게 크게 다른 형태지? 라고 할 때, 네. 좌우가 바뀌면 뭐가 바뀌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안 바뀌는데 A 이꼴 B나 B 이꼴 A나 똑같은데 그게 다르다고. 사실 제가 자본 이 책을 자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경제학식이 아니에요. 이게 부제도 경제학 비판이라고 썼지 경제학이라고 안 썼어요.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썼지.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경제학 비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제가 방금 나는 이게 약간 주권이랑 시민권 뭐 이런 문제를 읽힌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사실은 이걸로 표현되지만 인간관계 문제구나. 이제 3권의 후반부가 인간관계 얘기를 할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렇게 설명하고 교환관계라는 게 되게 특이해서 공동체에서 이런 자본주의가 왜 과거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을까? 미개에서가 아니고 어떤 것이 있는데 그때 인간관계라는 문제가 이제 부각되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면 식민지 문제가 부각되고 어떨 때는 젠더 문제가 어떨 때는 동물 문제가. 미리 또 하나 조금 강조해두고 싶은 거는 이 책에는 충분히 쓰지를 못했는데 가치로 인정받을 때 아까 소중한 거 뭐 이럴 때 꿀벌은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도 가치 인정 못 받잖아요. 꿀벌이 뭐하는 꿀을 훔친 사람이 가치 있는 일로 인정받아서 그 사람이 꿀 팔 때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약탈한 건데 약탈이라고 안 부르고 채취 노동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채취하는데 고생했으니까 돈 준다는데 사실은 도둑질한 거죠. 꿀벌이 생산한 거를. 그래서 파는 거죠. 천연꿀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래서 동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치가 아니고 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는 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고 소를 가지고 농부가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가치는 인간론이에요. 정말 존재론, 가치론 밑에 어떤 존재론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성들도 특히 주부들, 남성들인데 주부들의 노동도 빠지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은 주부들 노동이 빠지는 거하고 비슷하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같이 절하되 여성들이 하는 노동들은 되게 그게 정말로 검증이 안 돼요. 보통 여성들이 수행한다고 하는 노동 혹은 간호사들의 노동이 의사들의 노동보다 정말 가치가 낮은지 높은지 정말 기준이 뭐냐고 따져보자고. 지금 뭐 투자비를 많이 썼다는 동안에 그런 걸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노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론 그리고 이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는지 헷갈리고 교수들의 노동이 정말로 보육 교사들의 노동보다 더 가치가 엄청 있고 그만큼 연봉을 받아야 되는지 간단치 않은데 분명히 여기에는 권력 구조가 가치를 결정하는데 생산비만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 구조가 작동할 거예요. 그 가치를 이밸류에이션 할 때. 근데 뭐 이야기가 옆으로 너무 많이 새버렸는데 그래서 여성도 반쯤 같이 절하된 채로 들어온다면 여성 반쯤 들어오고 동물은 못 들어와요. 그리고 토지 같은 거 자연 토지도 비옥한 토지는 탄력성을 부여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쨌든 생산 수단에 불과하고 생산자한테 그 효과를 줘서 생산자가 가치를 창출한 게 된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걔들은 다 가치 창출해서 다 빼요. 나중에 보겠지만 다 나갑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어떻게 착취당하는가를 설명할 때 다 돌아와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를 동물에 비유해요.
말에 비유하고 효모에 비유하고 비유가 아니라 효모가 돼요. 실제로 인간성을 박탈당하게 돼요. 실제로 인간 박탈을 당하는 걸로 나오고 여성화돼요. 상품화될 때 몸 파는 여성부터 얘기가 나와요. 몸을 판다는 것. 여성이 등장하고 동물이 등장하고 나중에 가면 땅에 대한 착취가 나오는 거예요. 기계제할 때 자연이 착취당하는 건데 그거는 생물학적으로는 그 사용가치 측면에서는 말할 수가 있지만 가치 막스가 자본에서 다룬 착취는 가치 문제거든요. 부의 착취,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거는. 그런데 토지의 착취 얘기를 하거든요. 토지가 생산력을 부리면 잃어간다고. 근데 그때 그 부는 우리가 말한 자본주의적 생산력 지변사에서 부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부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생명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자본주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가치 안에 못 들어온 것들이 노동자의 착취 설명한테 다 들어온다고. 그 얘기는 그것이 비유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준다. 지금 비유로만 보면 비유하지만 실제 그런지도 몰라요. 노동자의 착취는 노동자의 여성되기, 노동자의 동물되기, 노동자의 토지되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여성도 착취당하고 있고 동물도 착취당하고 있고 토지도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해야 될지 몰라. 근데 그렇게 되면 가치론을 허물어야 돼. 인간론의 기초한 가치론을.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읽어낼 때 아까 이제 뭔 연구를 더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할 때 마르크스가 어떤 비유를 쓰고 있고 이걸 경제학 얘기로만 보지 말고 굉장히 큰 이야기를 좀 보세요. 생태학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삶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마르크스 어떤 경제학 책도 이렇게 많은 문학 작품을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참고문헌으로 환경이나 그 한번 보시 철학책, 정치학책 그리고 문학책 이 책들이 다 동원돼서 막스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제현상 선생님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막사하면 워낙 우리가 그 관념, 그 공산주의나 이념으로 흘러가지고 자본책이 이러리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생태학자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비판이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영향을 줬고 많은 책이 나왔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게 마르크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번에 그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온 거 있잖아요. 사토 고에인가? 지금 이번에 최근에 경향신문에 인터뷰됐던데 그 친구도 그 자본하는데 그 친구 책이 이번에 저 친구는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 책이 일본에서 한 50만 부인가 지금 70만 부 팔렸다 그랬나? 7개국어로 번역됐는데 그게 이제 막스 연구자인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요즘 자본주의에서 실제로 탈성장 얘기를 자본주의 진영에서 해요. 자본가들 진영에서도. 왜냐하면 이대로 한 번 더 성장했다면 난리 나게 생겼어요. 3%만 전 세계 성장률이 3%가 된다 평균. 그럼 지구 망하게 생겼어요. 지구는 안 망하죠. 지구는 항상 있고 사람이 망하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근데 뒤에 이제 가보면 마르크스가 어떤 암시랄까 힌트를 주는 게 많고 물론 한계를 보이는 것도 있어요. 바로 그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읽어보겠다라고 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여성주의하고도 교차해서 보고 동물해방 문제하고도 교차해서 보고 생태 문제하고도 한번 교차시켜보고 그러면 막스를 비판할 수도 있게 될 거고 막스의 어떤 점을 탁월하다고 인정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자본을 이해하는 거예요. 읽는 거. 섣부르게 저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거나 비판하려면 가장 잘 이해하는 거. 비판한다는 건 잘 이해하는 거예요, 되게. 근데 그 잘 이해한 사람이 비판하는 거고 그냥 어줍부른 잣대를 갖고 와가지고 막 밀어붙여버리면 아무것도 못 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과 설령 결별할 때조차도 충분히 좋아한 뒤에 결별하는 게 좋고 그래야 뭔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거 빨갱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노동이 다 같이 한다고? 내가 보기엔 노동 말고도 같이 창출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의 질문은 좋지 않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그런 못 간절. 그거 되게 고상한 책입니다, 진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고 어떻게 되는 막스가 제 생각에 제일 분노하는 지점 그런 것 같아. 노동력의 상품화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막스가 어마어마한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인간으로부터 어떤 걸 박탈하는 거야 진짜. 나중에 이건 다음 책에서 얘기할게요. 인간을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임금을 주고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 사람을 어떤 생산을 할 때
예, 그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마르크스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갖다 막 써요. 돈 주고. 이거 생각해볼 문제예요. 내가 재료 사고 물건 사고 사람 써가지고 저 아파트 내가 졌어 이렇게 하다. 그런 말이 함부로 통용되고 하여튼 이건 나중에 한번 보면서 사람을 물건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노동력의 상품화예요. 갖다 쓸 수 있게 마음대로. 하여튼 좀 뭐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횡설수설한데 제가 강조해 주시면 책 광고예요. 자본 꽤 좋은 책이고 좋은 책 잘 선택하셨고 어렵더라도 꼭 가야 된다고. 진짜 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은 가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모르겠어요. 결론은 알아서들 취하시고 자본주의를 안다는 걸 너무 우리가 이런 이 막스의 이 눈을 통해서 한번 자본주의를 알아볼 필요 있어요, 진짜. 선생님께서 궁금한 거 많은 거는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다음 비겁해 보이죠? 답 모르는가 보다 뭐 이런 거죠. 뒤로 자꾸 넘기는 거 보면 답 모르니까 그러지. 근데 진짜예요. 뒤에 나옵니다. 네. 그런 표현 써요. 다음에 나오고 그 이유 있다고 전부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가치가 그 자본주의 세상 양식에서 나오는 부라는 거, 그리고 그 가치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때 그런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 이거 알고 가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거까지 알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궁금증은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좀 남겨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우리 이제 1장 한 거예요. 1장. 이게 20 몇 장까지 있어요. 자본 1권만 3권까지도 아니고 1권만 이게 25장까지인가 있어요. 근데 독일어판 기준으로 우리 25분의 1 한 거예요. 근데 막 왜 다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막 피하지 말고 다 말해줘. 네. 그럴 때가 아니에요. 25분의 1에서는 진짜로. 그런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럼 이건 뭘까? 이런 뭘까? 하는 생각이 뭐 조금 안 거 가지고 계속 뭔가 되게 큰 거 안 것처럼 되게 이게 뭘까? 이걸 꼭 모르는 게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은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생님 책 덕분에 진짜 자본 그 1장 진짜 쉽게 읽었어요. 처음에 마르크스 자본부터 펼쳐서 읽었다가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 한 챕터 이렇게 또 여기 한 챕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라움 출판사 책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봉 출판사고 길거 김수행 선생 번역하고 강신준 선생 번역 이거는 또 참 이 책은 그 초기 거는 강신준 선생님 책 인용이 안 돼 있겠구나. 왜냐하면 새로 책 낼 때는 강신준 선생님 것도 다 했거든요. 그 새로 책 낼 때는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걸로 읽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 라움 거는 인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강 이제 챕터별로 보시면서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